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돈바스 파병 승인 이후 바이든 미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요동치는 국제정세, 금융시장은 더 불안한 모습입니다.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그리고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동부 친러 반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파병을 하겠다. 지금 파병이 곽 교수님 시작됐나요? 파병을 시작했다고 네. 바이든은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푸틴은 안 했다고 주장하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 전체적으로 예,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현지 시간으로 21일 날 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예. 돈바스 지역의 두 개 주죠. 도네츠크 주하고 예. 루간스크 주의 독립을 승인해서 각각 이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다음에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승인을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22일이죠. 이들과 우호 협력 원조 조약, 정확한 명칭이.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은 조약을 체결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바로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진입을 명령한 이런 상황이 이제 일정별로 보면 그렇고. 예. 그때 이제 이것을 승인하면서 푸틴이 연설한 것 중에 몇 개 키워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네. 현대의 우크라이나는 전적으로 러시아가 만든 것이다. 러시아. 특히 그 정확히는 공산 러시아가 예.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직후 만들어낸 것이 러시아다.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100년 결국 전. 이제 우크라이나는 우리 땅이다라는 장악의 의도를 보려낸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또 한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역사의 핵심 부분으로 특히 동부는 러시아의 옛 영토다라고 선언을 아예 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우크라이나 역사를 보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원래 똑같이 러시아와 함께 동슬라브 민족이거든요. 같은 민족이에요. 네. 같은 종족인데 키예프 공국에서 이걸 모태로 해서 갈라 나왔다가 러시아가 더 커서 루스라고 이제 러시아의 땅이라는 거죠. 루스.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된 거는 이제 사상 처음으로 30년 전에 처음으로 독립한 게 이게 우크라이나거든요. 그 뒤에 1994년에 우크라이나에 많은 핵시설들이 있었어요. 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 많이 있었거든요. 예. 이때 94년도에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이라고 하는 양해 각서를 통해서 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 있는 예. 구소련의 옛소련의 핵무기를 폐기를 약속하고 그 폐기한 대신 이 러시아, 영국, 미국이 안전보장이나 경제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라 그냥 넋놓고 지내고 이제까지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나토에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우리 편이었고 같은 민족이었는데 툭 떨어져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게 된 게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의 지원과 안보의 약속만 믿고 제대로 자주 국방을 못했네요. 못했죠. 그러게 네.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엄청 많다. 이거 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이 러시아군의 파병을 하니까 바로 우리 증시 어제 크게 빠졌는데 예, 오늘 지금 아직 시장은 끝나지 않았지만 조금 강세장인데 전체적으로 큰 충격 받는 거 아니에요? 좀 자세히 좀 어떻게 설명하기 전에. 시장을 놓고 네. 보면 저희 이제 주식 시장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분들이 현재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식 시장이 큰 변동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S&P라든지 나스닥 기준으로 각각 3%씩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틀 사이에 한 7% 정도 빠진 거, 7, 8% 정도 빠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은 미국 대통령의 날에서 시장을 했었고 어제도 증시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주식 시장 같은 경우 금요일 날 굉장히 강했고요. 예. 월요일 날은 뭐 보합 수준 어제 잠깐 좀 빠진 정도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빠졌고요.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은 지금 이 사태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고요. 직접적인 당사국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간접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경제 제재로 갔을 때 우리가 받는 어떤 피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려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좀 냉정히 보셔야 될 게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었던 군사적인 지금 아직까지는 대치 상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 군사적으로 어떻게 뭐 싸움이 일어난 부분들이 아니면 국지적으로는 뭐 거기 항상 일어났던 지역이니까 그 정도이고 지금 뭐 서로 간에 더군다나 이제 오히려 공포 저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그 언론을 이제 미국 언론을 주로 이제 다루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20 며칠 날 들어갈 것이야. 원래 4일 날 침공한다고 바이든이 침공한다라고 그랬죠? 했을 때 러시아에서 반발이 제발 알려달라 우리가 언제 들어갈지. 이게 이제 미국발 보도였고요. 가짜 뉴스다.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와 또 상반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함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지금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은 과연 이게 변동성이 국내 시장만 놓고 봤을 때 변동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변동성은 없다. 말씀드릴 우리 수 차 있겠습니다. 소장님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뭐 그렇게 크지 않게 지금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증시라는 게 짧게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게 고민하지만 벌써 이 얘기가 나온 게 2월 초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주식 시장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가 발생됐을 때 초반에 어떤 변동성이 커지지 시간이 갈수록 내성이 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루어졌다고 해서 변동성이 다시 커지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곽 교수님 지금 여튼 러시아군이 돈바스 우크라이나 동부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언론이 좀 헷갈리는데 외교적인 노력은 물거품이 된 거죠? 외무장관 24일 날 예정돼 있는 미국하고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 거기에 방금 제가 들었는데 취소됐다고 결국은 이제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난주가 이제 핵심이었었죠. 이제 그 러시아가 제안한 제안서 리퀘스트 오퍼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방식에 의해서 러시아가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역제안으로 이제 그 바이든이 제안한 것이 러시아가 자기 요구를 관찰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리젝트가 돼서 결국은 무산이 된 건데 그때 이제 러시아가 안전보장, 시큐리티 뭐 이렇게 내셔널 시큐리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을 보면 제가 미국으로도 한 바다에 나토 동맹의 동진을 허락하지 마라. 동진을 허락하지 마라. 불가하다. 두 번째는 폴란드와 발트 3국에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에라리죠. 리투아니아. 요 3국 발트 3국에서의 군사력을 철수하라.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서 영구히 배제한다는 약속을 해라. 요 세 가지인데 이거는 미국이 핵심으로 들고 있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무산이 된 상황이고 지금 블링컨하고 외교장관 회담 자체가 무산이 됐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외교장관 회담이 그런 무산됐다는 상황입니다. 얘기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 간의 회담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외교적인 노력이 사실상 없는데 그러면 어떤 수순으로 지금 진전이 진행이 될까요? 러시아의 욕심, 속셈, 목표는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보건대는요. 지난번에 크림반도 병합할 때 크림반도는 원래 소련 땅이었는데 러시아 땅이었는데 편의상 침구라고 그래서 준 거다.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러시아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게 크림반도가 네 건지 내 건지 한번 밝혀보자. 그래서 주민투표 시행해가지고 러시아계 돼버렸어요. 지금 돈바스 지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러시아계 주민이 한 30% 내지 40%가 살고 있는데 크림반도보다는 물론 낫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는 상황이죠. 결국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은 크림반도 2014년에 병합한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 땅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인민공화국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왜 옛날에 만주국 만들어서 일본이 통치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 우크라이나 동부의 두 개의 인민공화국 자칭
그 두 개 정도만 러시아가 장악하는 선에서 멈출까요? 아니면 제 생각은 예. 그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 주민이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러시아가 장악을 하는데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주장할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지난번 크림반도 병합의 연장선상에서 크림반도 바로 위가 돈바스주거든요. 하나는 흑해 이렇게만 있고 동쪽으로 해서 우리 경상도에서 강원도 올라가듯이 이렇게 돼 있는 게 그 돈바스주예요. 예. 그거를 갖겠다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곽 교수님이 크림반도 얘기를 했으니까 2014년 크림반도 병합할 때도 시장이 좀 굉장히 출렁였을 것 같은데 돌아보면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글쎄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서방이 당황을 했죠.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국토를 넓혀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그때 당시에도 중국과의 비밀 협약, 지금도 뭐 가스 공급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주식 시장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반응을 안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서 한 달 정도 이후에는 제재를 찾아갔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글로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러시아가 앞으로 무슨 뭐 정치, 경제적인, 외교적인 상황에서 보면 군사적인 상황에서 본다라면 지역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죠. 지금 그 유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루블화 기준으로 2년 동안에 유가가 4배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군다나 천연가스를 건드려주면 유가는 더 올라가죠. 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가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게 없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 그 독일의 그 소유관이라든지 지금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가스가 다 대부분입니다만 예. 독일이 49%고요.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의존도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갖고 경제 무기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미국과 러시아가 전면전으로 저는 가리라는 부분들보다는 이제 외교전으로 저는 전환됐다라고 보거든요. 예.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서 돈바스 지역으로 미국이 들어갈 명분은 저는 잃었다라고 봅니다. 그쪽에서 이제 러시아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 나라라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외교적인 싸움이 진화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갖고 서로 이제 자원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늘어지게 되면 차라리 그 그쪽 지역을 했을 때는 짧게 끝났습니다만 저는 이건 장기화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장기적인 갈등 외교 문제로 양상. 이제 늘어지게 되면 예. 이런 것이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과거와 다른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이제 외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미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 회담은 이제 무산이 됐는데 미국은 러시아의 제재 조치를 발동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재 조치의 내용은 뭡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어느 정도 그리고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계 기업의 예. 대러시아 예. 투자, 무역 이런 것들을 모두 중단한다 하는 게 이제 제재 조치 내용이거든요. 은행을 뭐 거래를 또 거기 은행들 은행 제재하는 게 있죠, 거래 러시아 이제 은행. 스위프트 쪽 그거는 예. 은행의 2014년도에 크림반도 변혁할 때 신용 공여, 네. 국제은행의 신용 공여를 중단했던 예는 있어도 아직 거기까지 나온 건 없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한 것은 무역 투자를 네. 중지한다. 무역 투자를 요것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네. 한 가지 더 보면 예. 지금 과연 저거 승인을 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계급장도 없고 그런 파란 녹색 군복을 입은 계급장도 없대 그냥 흰띠만 여기 있답니다. 양쪽 어깨. 러시아의 이것만. 무계급 병사들이 지금 거기서 왔다 갔다 들어가서 하고 있다. 돈바스 지역에서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렇다면 지금 반군 세력에 대한 큰 그것이 될 것이고 네. 그렇다면 러시아 정부군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더욱더 그럴 건데 지금 무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진입은 안 해 있지만 나토나 계속 무기를 이거 대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치열하게 또 한번 붙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국지전으로. 있다. 그런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우리 차영 소장님은 이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봤지만 아까 유가가 이제 크게 뛸 수 있고 문제는 당연히 그겁니다. 천연가스 뛰면 우리 저 시청자 댓글도 있는데 주가가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오를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금리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는 댓글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게
현재 지금 주식 시장은 어떤 뭐 지금 전쟁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중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상황이 몰고 올 상황들, 그러니까 결국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곡물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필수 소비재 두 개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의 공급 부족 사태에 따른 우리 반도체 수급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근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제 이건 별개죠. 3월 달에 미국이 50bp를 올리냐 25bp냐도 지금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데 3월 연준에서 예, 연준에서 올리는 회의가. 건데 네. 지금 장기 금리가 꿈쩍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게 만약에 시장에 있어서의 트리거가 돼서 예.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간다라면 장기 금리가 먼저 움직여줘야죠. 근데 지금 장기 금리는 오히려 안정세를 지금 오히려 거의 떨어졌습니까? 예, 거의 그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 환율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그 채권이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니까 안전자산을 살려는 수요가 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요 예. 사태를 빼도 3월 달에 있을 FOMC 회의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그래요? 지금 불안감을 느낀다라면 장기 금리가 띄워줘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일부 업종과 종목에 따라서 피해와 수혜는 분명 갈릴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 심리적인 우려감들이 지금 빅스 공포 지수도 안 올라가거든요. 이런 요소들을 보게 되니까 시장에 있어서의 지금 전쟁이라는 심리가 있고 이 심리를 체크할 수 있는 게 빅스 지수라든지 채권 금리인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본다라면 예. 시장은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제 좀 문제가 좀 길어지게 된다라면 이게 길게 된다라면 유가가 현재 지금 90달러 선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뭐 미국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우려도 존재한다라는 것들이고요.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이번에 유가 때문에 무역 적자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역 적자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다양한 그 정유라든지 이런 쪽들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업종별로 차별화가 될 수 있고요. 예. 기업들의 물류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습니다만 시장의 모든 종목이 하락을 좀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반영이 돼 물론 있다, 이제 여기서 이미. 더 극심한 만약에 저 민간인들 사상자가 나오고 뭐 공습이 이루어진다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예. 현재 수준에서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너무 크게 우려할 바는 없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시장 영향은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뭐 이 통상 전문이시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경제 차지하는 이 원자재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게 굉장히 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영향? 일단은 뭐 제일 문제 되는 게 이제 천연가스 문제죠. 네. 가스 노르드 스트림 2 네. 그거는 독일이 오늘 또 중단하겠다. 선언을 했고요. 승인을 안 하는군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건설을 공사는 다 중단하겠다. 끝났는데. 사업 자체를 중단하겠다. 사업, 네. 노르드 스트림 2 라인 2를요. 예. 그다음에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독일이 안 했으면 그때 지난번에 왜 푸틴하고 베이징 올림픽 때 천연가스 도사주기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중국이. 중국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신 우군으로 나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라인이라고 그래요. 네, 그 그럼 라인도 가스파이프 라인도 예. 지난번에 전쟁 침공 얘기가 있을 때 중국 대사관에서 예. 이거를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과연 우군이 돼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중국이 러시아 우군이 되어줄 것인가? 그렇죠. 의문이다. 그거 자체도 좀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지금 원유가 브렌트화 기준으로 예. 브렌트 배럴당 어제 99달러까지 올라갔더라고요. 100달러를 위협하고 있네요. 네. 브렌트화 이 기준으로 그렇게까지 올라갔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란하고 핵 합의가 이제 재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핵 협상이 복원이 되려고 그런다. 복원이 이거죠? 되려고 그래서 이란산 원유의 그 시장 유입 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시장으로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달러까지 간 이런 상황이면 이것은 분명히 유가에는 충격이 준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을 보면 예. EU 수입의 약 천연가스의 20%를 러시아가 공급했고 예. 그다음에 이후에. 석유 제품이나 석탄 수입은 러시아 공급 비율이 40%나 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유럽의 러시아 유럽의 경제 미치는 의존도가 영향.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런데 10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 예. 러시아의 영향은 아직도 굉장히 크다. 특히 네, 글로벌 보면 글로벌 원유 생산의 약 13%가 예. 차지하고 예. 천연가스는 약 17%가 러시아산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세계 3위에 다니는 이런 것은 충격에 의해서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예.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공급망 충격 때문에 코로나 공급망 충격이니 이것 때문에 지난 1월에 미국 물가 지수가 7.5%를 전년 대비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 지수요? 사상 최대 40만에 올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인플레 압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 FOMC에서 분명히 이제 금리 인상을 가져올 건데 3월에. 이렇다면 금리 인상이면 한국도에서 또 같이 올려줘야 되니까 네. 이런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는 이게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이 밀 생산이나 옥수수 생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 유럽의 곡창지대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이 에그플레이션까지 겹쳐서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그렇다면 금리 인상 충격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패스가 있잖아요. 예. 그 움직이는 패스를 보면 그런 영향이 더 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보면 지금 3월에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결정을 해야 되는 3월 14, 15일입니까? 네, 그 예. 회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제롬 파월 의장이 의사 결정을 하는데 좀 복잡한 변수가 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그렇습니다. 사태가 예, 예.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근데 모르겠어요. 뭐 연준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때로는 냉정하죠. 연준은 고용과 인플레이션만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바이든 행정부의 문제이지 연준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선을 긋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이제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은 어느 정도 지금 결정됐다라고 저는 내심 아무래도 이제 50bp 이상 올리긴 힘들겠죠. 근데 주식 시장은 50bp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0.5% 포인트 올리는 거를 감내할 수 있다. 이제는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된 그 거죠. 정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25bp 정도를 예상합니다만 50bp까지 해도 그럴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왔는데 예. 문제는 이제 글로벌 각국들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내일이죠. 내일 내일입니다. 이제 한국 금통위가 금통위. 열립니다만 지금 이제 새 정부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는 총재도 바뀔 것이고 그런 부분들로 되면 우리 경제 체력과 상관없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것들. 이게 주식시장에 지금 굉장히 큰 악재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결국 지금 연준의 행보가 빨라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웬만한 것들 지금 우리가 다시 거론되기 전에 이미 1, 2월 달에 거론됐던 부분들을 이상으로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은 조금 오히려 국내 시장 기준으로는 안정을 찾아갈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봅니다. 예. 뭐 그렇게 된다면 투자자들로서는 다행인데 경제로 본다면 이 사태가 어떻게 이제 악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 교역량 같은 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아까 얘기한 이제 금리 경로, 금리가 아까 이제 인플레 함수에 따른 금리 경로는 이제 얘기했고요. FOMC에서 올리면 한국에서 할 수 없이 이제 올라간 그 경로는 얘기를 드렸고 예. 우리 경제를 보면 예. 우선 당사국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의 교역 규모를 보면 예. 2021년 작년 기준으로 예. 수출 100억 달러, 수입 170억 달러.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 교역 상대국 12국가고요. 예. 우크라이나는 교역 규모가 9억 달러밖에 안 돼서 68위밖에 안 돼요. 그건 뭐 거의 그건 0.1%밖에 안 되겠네요. 아주 적네요. 문제는 예. 아까 우리 차 소장님, 차 대표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네온이나 크립톤, 크세논과 같은 반도체 제조용 가스가 1, 2위 수출국이 거기에요. 우크라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온, 크립톤, 크세논. 네. 이거 왜 우리 화학기호 외울 때 열심히 외웠던 그런 거예요? 히토리는 몇 예. 번부터 몇 번까지고 이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보면 네온 같은 경우가 23%를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데 2위 수입국이고 23%. 예, 그다음에 이제 크립톤이 31% 1위. 예. 그다음에 이제 크세논이 18%.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급 요런 어떤 그 소재에 대한 수입 때문에 수급 차질에 대한 어떤 도입 전략선 전환 문제가 좀 반도체 예동이 원료 될 문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의 문제인데 예.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에 가면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날리는 건 모르시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잘 팔립니까? 현대기아가 러시아에 가면 완전히 최고의 자동차로 마켓 쉐어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데
여기 보면 모스크바에 현대자동차 생산 법인이 있거든요. 예. 23만 대 연산 규모에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TV하고 세탁세 생산하는 삼성전자도 거기 있고, 예. LG전자도 가전제품 TV를 거기서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업체로 예. 모비스하고 현대 위아도 나가 있고, 그거보다 제일 큰 거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444개의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거기가 있고. 아, 그래요?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조사하는 거를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플라스틱 기업이 239개, 자동차 부품이 201개 기업. 이렇게 돼서 굉장히 러시아에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많이 진출해 있다는 기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크림반도 병합할 때 예를 들어보면 예. 수출이 2014년도 당시에 100억 달러 규모였었는데 크림반도 병합 문제 때문에 이렇게 결제 막 신용 경외하고 막 이 결제 막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는 47억 달러로 하프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렇다면 러시아와의 교역은 분명히 충격이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워낙 작은 거지만.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겪는 경우인데 앞으로 더 큰 우려는 뭐냐면 미국이 만약에 국제은행 간 결제망 스위프트를 막아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스위프트, 예. 국제은행 간 결제망. 결제망이죠. 원래 정식 명칭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망이네요. 통신협회인데 예. TT가 이제 텔리폰인가 예. 텔레그램인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러시아를 빼버리면 달러 결제를 막아버리면 달러 결제 막는 거예요? 러시아가 주로 에너지잖아요. 예. 원유도 그렇고 에너지는 러시아한테는 불행하게도 대부분이 달러 거래를 하는 게 이제 에너지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고 실제로 무역협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 기업들이 제일 위축하는 것은 아까 이런 어떤 스위프트망을 막는 것 같은 거에서 발생하는 거래 위축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환 리스크 문제하고 환 리스크. 그다음에 물류난 이런 것들을 제일 큰 우려 종목으로 뽑고 있는. 그러니까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에 영향이 다양한 경로로 미칠 텐데 이 투자자들을 보니까 이런 상황에도 왜 서학개미들 해서 예, 예. 뭐 나스닥의 지수를 3배로 쫓는 그런 ETF 등을 굉장히 많이 지금 막 산다면서요. 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게 과연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빠지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이라는 이제 당사국 그리고 이제 무역의 다양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 미국 증시의 체력이 이렇게 약하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예. 미국 주식이 거의 3일 사이에 10% 가까이 빠진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전쟁이 해소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죠. 과거 전쟁이 주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단기적인 충격은 주지만 긴 시계열로 보면 이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맞는데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이게 추세가 가다가 전쟁이라는 상황이 와서 추세가 잠깐 내려왔다 올라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미 그 전부터 변동성이 시작이 됐었고요. 예. 변동성이 시작이 됐었고 이 변동성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미국이 가장 큰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주가가 꺾인 상황이거든요. 예. 하락 추세에 대해서 지금 하락을 낙폭을 키웠다 반등을 주는 정도지 예. 이것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니다. 지금 이 과거에 아무리 뭐 9.11 테러는 이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으니까. 네. 그렇지만 국외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이렇게까지 빠진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서학개미 운동분들의 어떤 매수는 저는 좀 우려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뭐 메타라든지 테슬라 같은 것이 왜 빠지겠습니까? 이게 과연 전쟁과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예.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국내 주식에서는 예.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피해주들을 조금 우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물,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사료, 밀을 수입하기 때문에 예. 사료 관련주들이라든지 예. 천연가스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뭐 문제시되면 천연가스 관련주들 뭐 직접적인 수혜가 있던 없던 올라가다가 지금은 어떤 종목의 수혜를 볼 것이냐. 오늘 같은 조선주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조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저도 이것을 상당히 좀 재밌는 시나리오인데 어떤 시나리오? 결국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뭐 막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유럽에서는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천연가스를 들어올 것이고 미국의 천연가스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배 발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 얘기가 또 이제 시장에서 이제 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물론 저는 이제 거기에 상당히 우려감을 표시하는 투자자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네. 본다라면
주식시장이 이제 너무 여기에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은 체력이 많이 약화돼 있고 예. 반면에 국내 시장에서는 호재를 찾아서 올리려고 하는 체력이 강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잘 분석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광명수 교수님 혹시 이런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뭐 짧게 뭐 조언을 해주시면.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그 요소수 사태에 있는 것처럼 예. 그 다음에 그 전에 일본에 의한 우리 저 부품 반도체 세계 소재에 대한 그게 있었잖아요. 통상이 안보화된 것이 네. 2017년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무역 확장법 232조 그것 거의 사문화된 법을 해서 안보를 이유로 해서 통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를 사용했거든요. 예. 그게 전국에 전 세계에 다 퍼져가지고 네. 일부 모든 재화를 이제 통상을 안보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네. 결국은 뭐냐? 국산 제재가 안 될 거면 수입선 다변화라는 소위 뭐 리스크를 미니마이즈하기 위한 다변화. 전략은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갖춰주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 이걸 권유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운 사태 관련해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